이재명 50.6, 김문수 39.3, 이준석 6.3. 여론조사 기관은 에이스 리서치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김문수 격차가 11.3%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매일신문이 에브리 리서치로 의뢰를 해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이건 가장 최근 여론조사인데요. 1차 TV 토론이 끝난 뒤에 이제 국민들께 물어본 여론조사입니다. 이재명 46, 김문수 41.6. 그래서 두 사람 차이가 4.4%포인트 오차 범위 이내에 들었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네, 말씀 이어주십시오. 네. 오늘 아침 조선로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이거는 요새 신문 헤드라인 보기가 겁이 납니다. 이 역대급 이 표 차이로 패배하는 것이 아니냐. 예. 그래서 트리플 크라운을 줄 수가 있다. 쉽게 말하면 격차가 크고 득표율에서 차이가 나고 그리고 무엇보다 최다 득표 이것도 쓴다. 득표율만 얘기하자면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때 51.5%. 그래 우리가 516이다. 어떻게 하필 516이냐. 그런 말 했어요. 명비 기억을 하도록 만들었는데 이번에 그걸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 그 윤석열 이재명 이 대첩 때 보였던 이 지금 상태의 표 차이가 한 10% 남짓 났어요. 그때는 윤석열이 낙승을 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0.73%포인트로 좁혀졌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유가 둘이겠네요. 안철수와의 그 연대. 단일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준석이 만들어낸 젠더 논쟁. 그것 때문에 표 차이가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그 무렵에 나중에 이게 저는 한국 리서치하고 그 여론 전문 기관에 친한 사람이 있어서 얘기를 나중에 들었는데 하루하루 표 차이가 좁혀 들어간다. 그래서 만약에 선거가 한 하루 이틀만 뒤에 있었으면 어떻게 될지 몰랐다.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었다. 어떻게 될지 몰랐다. 난 이번에도 그런 그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원인으로 첫 번째 이재명의 말 실수를 나는 들겠습니다. 뭔가 하면 이번에도 토론 때 그랬죠. 이재명 후보는 말을 좀 함부로 해요. 어제 오늘 신문입니까? 그게 아마 지적이 됐던데 권성동이 아마 지적을 했을 거예요. 김문수 그 후보와 말을 주고받다가 그래서 어쩌라고요. 뭐 이런 식의 시장에서 장사미사들이 내뱉는 말 같은 걸 한단 말이에요. 본성을 딱 드러내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바닥을 드러냈다고 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이런 실수가 만약에 이재명 후보에게서 앞으로 계속 나온다면 이건 이제 큰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 말은 대개는 경우는 멱살잡이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취약점을 사실 전혀 공부를 안 한 것 같아요. 뭔가 하면 저쪽에는 스핀 닥터들이 쫙 있는데 지난번 이 자리에서도 김문수 주변에 사람이 없다, 스핀 닥터가 없다 이랬는데 지금 김문수 캠프에서 들려오는 얘기가 참 재밌습니다. 실제 돈이 없다. 두 번째 국회의원들이 보이지 않는다. 그 얘기 하더군요. 세 번째 그러니까 선거를 그 도와줄 전문가들이 어디 앉을 의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너 도와주러 가도 다 내쳐버리고 다 주변에 측근들이 딱 포위를 해가 있으니까. 인회장막 비슷하게 뭐가 벌써 그러다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현역 의원들도 거기 잘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돈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돈을 안 써요. 한번 보세요. 수백억을 단위를 쓸 수 있게. 당장 밖에 나가셔서 차를 타고 웽 타고 서울시를 한 바퀴 돌아보세요. 이재명 플랜카드는 곳곳에 잘 보이는 곳에 전부 다 이재명 플랜카드가 있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이재명 뭐 이러면서 있는데 저도 느낌으로 그런 김문수 플랜카드는 한참 찾아봐야 보여요. 들기는 했어요. 한참 찾아봐야 보인단 말이에요. 왜 그런 겁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 하면 플랜카드를 딱 보면 한쪽에서는 굉장히 열의가 있고 열성적인데 그리고 플랜카드도 내가 그래 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팽팽하게 딱 당겨지가 있어요. 그런데 김문수 플랜카드는 뭔가 쭉 쳐져가 있고
안 보여요. 그래 물어보면 돈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예. 그 농담으로 안 들리죠. 제 얘기는. 아니 그래서 펀드를 모집을 해서 뭐 돈을 어제 모았다는데 뭐 30분도 안 돼가지고 250억이 예, 모았다면서요. 예, 모았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앞에는 그러면 도대체 국민의힘에서 당권을 잡고 있고 사무총장을 하는 자들이 네. 그 통장을 다 누가 쥐고 움켜쥐고 있었느냐. 나 그거 묻고 싶어요. 반드시 나중에 책임 소식 물어야 됩니다. 후보가 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후보하고 후보에게 넘어가야 사무총장하고. 되는데 네. 그래서 당무 우선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무총장 자리를 우선 안 내놓았잖아요. 나중에 그렇지. 이번에 이제 내놓았잖아요. 예. 그래서 나 이거 좀 물어봐야 되겠어요. 언제. 이렇게 되면 한쪽에는 윤활유가 잘 돌아가는데 이쪽에는 윤활유가 안 돌아가면 뭐 삑삑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나는 그런 판에 네. 문제는 김문수 후보가 이게 토론에 아주 능숙한 분이 아닙니다. 저도 왕년에 그 벌써 한 20년도 전에 김문수 지사 시절부터 토론을 몇 차례 해봤습니다만 네. 정권이 생기고 나서도 이제 채널 A 같은 데서 토론도 해보고 했는데 이분이 그렇게 토론에 아주 익숙한 스킬이 없어요. 그럼 그렇게 없단 말이에요. 받아치고 하는 순발력도 없고 그리고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토론을 다 하는 데 있어서 오늘 저놈이 무슨 질문을 할 거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절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전원책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는 특 1급과는 공격수요, 달변가요, 토론가요 거기다가 20여 년의 경험이 농축되어 있는 사실상 방송국 마이크 앞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상대편을 쓰러뜨리는 데 시간을 보내오신 이러한 공격수가 김문수 후보가 그 토론하는 재주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다 말씀하시는 건 불공평한 말씀 아닙니까? 아니 제가 여기 그거는 네? 제가 여기에 그 프로야구 선수 중에 A급 투수가 와가지고 이제 막 공 던지기 시작한 사람한테 너는 공 속도가 이렇게 안 나와라고 말하는 거 비슷한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여기도 앵커를 했지 않습니까? 네. 앵커 입장에서 진행자 입장에서 토론자로 나온 분들을 네. 냉정하게 평가를 하자면 예. 김문수 후보는 그렇게 토론에 익숙하지도 않고 마치 준비를 좀 잘 해오지 않은 사람처럼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단적으로 한번 보세요. 이재명이라면 경제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평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경제는 전병이다. 시장 지내고 도지사 지냈지만 경제는 전병이더라. 네, 이 얘기를 합니다. 국가 채무가 얼마인지도 모르더라. 그런데 하필이면 이번에 국가 채무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아 맞아. 예, 코로나 때 다른 나라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국가가 막 빚을 내서 코로나에서 이 격차 문제를 해소를 하고 어려운 민생을 돌봤는데 네. 우리는 국가가 재정을 딱 닫고 그리고 개인이 대신 빚을 졌다 이 네.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국가 채무는 늘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예. 뭐 늘지 않았다 표현을 안 썼지만 그런데 참 황당한 얘기입니다. 박근혜 정권에게서 정권을 넘겨받았을 때 그때 5월 초잖아요. 네. 그 전까지는 연말에 늘 정권이 바뀌었는데 네. 그래 연중에 바뀌었으니까 정확히 국가 채무가 얼마인지 잘 몰라요. 네. 그리고 우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국가 채무하고 국가 부채라는 개념을 몰라요. 이재명은. 그날 질문도 그래요. 국가 채무는 문자 그대로 정부가 최종적인 지급 책임을 현재 지고 있는 채무를 일컫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연금 채무라든가 미래에 갚아야 될 채무들 이런 공기업 부채 국가가 보증 책임을 지고 있는 채무들 이런 네. 걸 다 합하면 국가 부채가 돼요. 예. 그럼 우리는 그렇게 용어를 국가 채무와 국가 부채로 나눠 놓는단 말이에요. 예. 우리 언론사 기자들도 그걸 잘 구별 못하는 분들이 많지만 네. 그런데 정치 리더가 그걸 구별을 못하면 안 되죠. 그런데 네. 어떻든 국가 채무를 전혀 늘리지 않았다. 천만의 얘기입니다. 600조 남짓했던 국가 채무를 박근혜 정부에서 5월 10일 날 이양받았잖아요. 네. 이양받았는데 마실 때 얼마가 됐습니까? 1100조가 됐잖아요. 마치 곡간을 트는 게 아니라 빡빡 긁어가지고 다 털어먹고 거기다 빚을 엄청 얹었단 말이에요. 이 고민정 의원이 네. 당시에 어느 라디오 방송에서 왜 곡간에 살 섞는다. 왜 그거 쓰면 되지 않느냐 이 말에다가 된통 얻어 맞았죠. 내그 네. 사람에게서. 네, 기억납니다. 무슨 헛소리 하느냐 이랬는데 이번에 이재명 후보는 그 정도 같으면 당시에 문재인이 국가 재정을 어떻게 썼는지 네.
그때 어느 신문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신문 만평에 뭐 만평 나오는 신문에서 빤하지 않습니까? 네. 만평에다가 헬리콥터가 돈을 살포하는 사진이 그림이 나왔어요. 네. 돈을 살포했단 말이에요. 좌파 언론이 보기에도 그랬는데 문재인이 가령 1인당 25만 원씩 돈 나눠준 그것도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황교안은 나중에 그랬습니다. 받고 따블로 이랬는데 안 먹히단 말이에요. 네. 가령 보수 정당에서 돈 푼다는 것은 안 먹히더래요. 예. 그런데 진보 정당에서 돈 푼다는 건 먹히더는 거예요. 지금 네. 또 이재명 후보가 국가 재정으로 그냥 지역화폐 돈 좀 쓰겠다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먹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데도 김문수 후보가 딱 채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문재인 때 가장 국가 채무가 늘었다. 물론 윤석열 정권 때서도 지출 경쟁을 못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 수준이 계속 악화가 됐다. 그래도 코로나 때 돈 안 썼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요. 내가 어제 제 방송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지난 3년의 이재명 후보의 얘기입니다. 네. 이건 토론에서 한 얘기는 아니에요. 지난 3년 동안 안보 상황이 나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이건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주 하는 말이니까 그걸 리바이벌 하는가 싶은데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경험을 하겠구나. 그거 왜 느끼는가 하면 본인 한 말이에요. 내가 적어봤어요 오늘. 북한이 휴전선에다가 도로를 끊고 개활지 장벽을 샀더라. 예. 휴전선 도로를 끊었잖아요. 네. 동부전선에.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걸 끊고 거기다가 평평한 땅에다가 장벽을 샀더라. 네. 개활지 장벽을 샀더라. 6.25 이후에 없던 일이다. 도대체 북한이 왜 저렇게 장벽을 샀느냐 이렇게 봤더니 먹고 살기도 팍팍한데 왜 저렇게 할까 했더니 남쪽에서 지금도 중요합니다. 남쪽에서 땡꾸로 밀고 올라갈까 봐서 장벽을 샀는 것 아니겠느냐. 자, 그다음에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엔 네. 아주 오랫동안 자극을 했는데 네. 이쪽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자극을 했는데 네. 북한이 눈치를 채고 잘 견딘 것이다. 하.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말을. 일단 팩트가 좀 이상한데요. 예, 쉽게 말해서 이쪽에서 계속 도발을 하려고 계속 기회만 노리고 계속 쉽게 말하면 애들 말 표현을 빌리면 진짜를 붙는데 북한이 참고 견뎠다. 김정은이가 그쪽은 평화를 사랑하니까 뭐 그 말 안 했지만 견디고 이쪽은 계속해서 진짜를 붙었다. 이 취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으면 이게 오늘 아침 신문에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신문에 못 봤어요. 내가 오늘 모든 신문을 체크를 다 했거든요. 네. 경제신문 2개까지 다 체크를 다 했는데 없어요. 이 중단 표현에 대해서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뒤에 말이 더 무서운 말입니다. 계엄을 해야겠는데 명분이 없으니 북한을 자극해서 그 핑계로 계엄을 하려고 했다. 그 핑계로 군사 우대타를 하려고 했다. 이 말을 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북한을 자극하려고 했다. 김어준이 국회에서 나와서 했던 말하고 비슷한 겁니까? 그렇죠. 계엄을 해야겠는데 명분이 없으니 북한을 자극해서 그 핑계로 군사 쿠데타를 하려고 했다. 그래서 그 뒤에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백주대낮에 뜬금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그 백주대낮 밤 10시 23분에 한 계엄인데 백주대낮에 막 그건 문학적 표현이라고 칩시다. 백주대낮에 뜬금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군대를 보내고 이재명부터 박찬대 정청래 다 잡아서 연평도 배에 실어서 바다에 빠뜨려 죽이겠다는 계획을 한 것 아니냐. 쉽게 말하면 이재명 박찬대 정청래를 불법 체포해서 바다에 수장시키려 했다. 정적 살해를 하려고 했다.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에 전혀 없어요. 국민의힘에서도 일체 반응이 없어요. 이쯤 되면 대통령 선거는 두 번째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108명이 전부 다 민주당 사람에 몰려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합니다. 이렇게 정적을 살해하겠다. 정적을 수장을 시켜서 살해를 하겠다. 이런 말 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 대선 전국에서 김문수 후보도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아무도 잡아채지를 못하는 겁니다. 국가 채무를 저렇게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걸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얘기를 하는데도 그걸 제대로 못 잡아채고 심지어
HBM 고대익폭 메모리 있잖아요. 지금 예. SK 하이닉스에서 하는 네. 그 고대익폭 메모리 반도체. 네. 그걸 HBM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것도 잘 몰라서 용어를 잘못 써요. 이쪽을 공격한다고 쓰는 용어인데 본인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가령 김문수 후보가 대학교를 상대를 나왔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그 정도는 평소에 알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 HBM이라고 합니다. 그 고대익폭 메모리고 기존 메모리 반도체를 몇 개를 결합을 시켜서 용량을 대폭 늘린 진짜 AI에는 필수적인 반도체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서 길을 꺾어 놓아야 되는데 네. 그걸 못 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게 뭐 전문가는 아니라도 네. 적어도 리더로서 갖춰야 될 어떤 순발력에다가 이 지식의 폭을 보여주지 못했다. 나는 그래서 너무 점잖으신 건지 토론 스킬이 없는 것인지. 이제 김문수 후보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김문수 후보 부인 되시는 분도 그런 말씀을 했던데 대화를 할 때 상대편 말에 한 박자 늦은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게 그분의 특징이다. 그래서 원래 그래요. 네. 저도 토론해봐서 잘 압니다. 네, 그 설란영 여사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유 나도 답답해서 남편 대신 내가 나갔으면 했을 때가 있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좀 이렇게 느릿느릿 대화를 하는 그런 특징이 있더군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더 진정성을 보이는 장점이 될 수는 없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시청자들이 TV에 앉아서 보면 답답하죠. 오히려 그 따발총을 쏘는 듯한 아니죠. 젊은 사람들하고 그 말을 순발력 있게 주고받는 것 자체가 장점이 될 수는 없잖아요. 이 홍준표 전 시장도 이준석하고 붙을 때 또는 한동훈하고 붙을 때를 보면은 이 좀 이렇게 홍준표는 말의 그 속도와 리듬을 못 따라갈 때가 있더라고요. 홍준표는 옛날에 총기가 사라진 경우죠. 이번에 우리 솔직히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옛날에는 총기가 많았어요. 네. 저도 홍준표 토론 얼마나 많이 했어요. 예. 홍준표 토론할 때 옛날에는 네. 말하면 그리고 대화를 할 때 재미가 있어요. 할만했습니까? 곧장 받아치기도 해주니까 네. 뭐 좀 알고 계시는구나 이랬는데 예. 이번에는 솔직히 말해서 총기가 사라진 거죠. 나이가 들면 조금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않겠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리더의 덕목인 쉽게 말하면 내공을 계속 쌓아나가야 되는데 그걸 게을리한 겁니다. 깨놓고 말해서 본인이 지금 이번에 낙마를 한 데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시 만약에 정계로 돌아오려고 한다면 홍준표든 안철수든 공부하셔야 됩니다. 공부하지 않고는 돌아오시면 안 돼요. 형님하고 처음에 이제 얘기 대목이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이 왜 하와이에 가 있냐 그 얘기를 하다가 지금 삥 돌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네가 가라 하와이. 예, 그런데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한 30 수년 전에 그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른바 마산 칩거라는 걸 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황락주가 이제 잡으러 갔죠. 네, 그러니까 자기 두목을 잡으러 갔죠. 뭐 내각제를 가지고 논란을 빚던 끝에 이제 그분이 이제 가서 그래서 마산 칩거를 해가지고 전국 주도권을 이렇게 좀 다시 되찾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지금 홍준표 전 시장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이게 왜냐하면 이 대통령 후보예요. 이번에는 김문수를 대통령 후보로 뽑으면 잘나나 못나나 이번에 가장 그 대통령 후보를 제대로 옹이하고 체크하고 그 도와주는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경쟁자 중에서는 일찍이 낙마를 했던 나경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대로 제때 순발력 있게 가서 옆에서 도와주려 하는 태세를 못 보여주더라고. 나는 그래서 이해를 못 하겠어요. 홍준표 전 시장이 하와이에 가 있으니까 홍준표는 정계 은퇴를 하고 가 있으니까 김문수 캠프에서 4명으로 꾸며진 진사 사절단이 일단 뭐 김문수 캠프 아닙니다. 그 홍준표 사단입니다. 그분들이 그 유상범 의원 같으면요 굉장히 그래서 모시러 가잖아요. 재기가 있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 있어야 될 자리는 김문수 바로 옆에 서서 같이 유세를 하는 거예요. 모시러 가는 뉴스가 계속되고 있고 형님하고 저도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전화 연결도 하고 있고 홍준표라는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러다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쯤 딱 비행기 타고 들어오면은 거기 또 기자들 몰려가고 그런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일종의 컨벤션 효과 아닌가요? 그거 도움 안 되죠. 컨벤션 효과는 무슨 컨벤션 효과예요. 지금 완전 꾸중물 부어놓고 꾸중물 닦아낼 수도 없는 판을 만들어놨는데 본인이 지금 총리세까지 나왔잖아요. 그쯤 되면요. 본인이 나중에 이 국민들에게 어떤 욕을 들여먹을지 몰라서 본인이
아닙니다. 그거 해명하기 바빠야 됩니다. 그런데 너것이 하와이에 앉아서 가해 수화들 거느리고 네, 느긋하게 하겠어요. 거기서도 마음이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고통스럽고 걱정하고 그러고 있겠지요. 자, 그다음에 지금 하와이에서 뭐 해변에서 뭐 서양을 바라보면서 뭐 망중한을 즐기고 그러게야 하겠습니까? 하와이에 예. 세상에 거지도 못한답니다. 옛날에는 하와이라는 섬이 뱀이 없었잖아요. 뉴질랜드하고 같이 뱀 없는 섬이었는데 지금은 광과 사이판에서 군용기가 떴다 앉았다 하면서 하와이가 뱀 천국이 됐대요. 그래서 하와이는 밖에 나돌아다니면서 풀밭에 마음 놓고 앉아있지도 못해요. 내가 너무 비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저런 뉴스는 들었습니다. 하와이의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산들바람이라고 하는 브리즈라고 하는 건데 기후 온난화 때문에 하와이에 산들바람이 사라졌다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또 하나 네. 이재명 후보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네. 굉장히 그럴듯한 말을 합니다. 이렇습니다. 위기 때마다 권력자들이 국민을 배반하고 권력자들이 국민을 배반했다. 위기 때마다 네. 이제 윤석열을 겨냥한 거예요. 딱 겨냥했단 말이에요. 근데 부패하고 그 뒤에 부패하고 네. 그니 영어로 치면 엔드가 하나 붙습니다. 부패하고 그다음에 사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또다시 중복이 됩니다. 위기를 불러올 때마다 이를 극복한 것은 국민들이다. 자, 그런데 이런 말을 딱 했다면요. 적어도 국민의힘 캠프 대변인이나 국민의힘 당 지도부나 아니면 김문수 후보가 마이크 앞에 서야 됩니다. 무슨 헛소리를 하십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관봉권으로 180벌이나 된다는 옷을 샀다는 분은 어느 정권의 부인이었습니까? 물어봐야죠. 그리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과일 사 먹고 소고기 사 먹고 저물까지 산 분은 누구였습니까? 누가 도대체 권력자들이 국민을 배반하고 부패하고 사적인 욕망에 사로잡혔다. 누가 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을 듣고도 그냥 넘어가면 유권자들이 보기에 선거권자들이 보기에 뭐라고 보겠어요? 계속 내가 얘기했죠. 개별스가 하는 말 자기에게 유리하게만 얘기하고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 12개의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도 깨끗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근데 전 변호사님 우리 모두가 그런데 다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궁금한 건 이겁니다. 그게 뭐 놀라운 어떤 뭐 대응 팀이 뭐 구조적으로 이렇게 딱 완벽하게 갖춰 이런 생각 안 하더라도 일단 웬만한 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 아니 뭐 구청장 선거 이어도 좋아요. 선거 캠프가 한번 차려지면은 우리 쪽 후보의 네거티브 대응팀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상대편 후보의 24시간 일거수일투족과 모든 발언을 모니터링하는 팀이 갖춰지는 거고 그래서 여기 5명 여기 5명 이건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이게 보통 대응팀들이 5명이 아니고 20명씩 그렇죠. 앉아 있어요. 여기는 뭐 몇십 명씩 앉아 있겠죠. 그 컴퓨터 앞에 쫙 앉아 있거든요.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네. 그 제가 늘 얘기합니다마는 그 앉아 있는 친구들이 젊은 애들 줄도 모르는 애들 앉아서 봐서 뭘 합니까? 그동안의 정치적 흐름이 어떻게 흘러왔고 그리고 지금 필요한 핵심 키워드가 무엇이며 그리고 상대방이 뭐라고 공격을 하면 뭐라고 대응을 해야 된다. 이게 즉각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이른바 스핀 닥터들이 없단 말이에요. 아니 요즘은 예전하고 달라서 그거를 모니터하는 그런 젊은 어떤 당원들이 있으면은 그걸 녹음을 해가지고 지금은 앱에다 넣으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둘둘둘하고 프린트가 돼서 나옵니다. 필요 없어요. 사실은 네? 올해는 챗 GPT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검증해보라고 챗이 딱 알아가지고 AI에 나는 차라리 맡겨놓은 것이 네. 지금 김문수 캠프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뽑아온 것만 보면은 거기에 지금 그 헤드쿼터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요. 거꾸로 내가 왜 아까 방금 그 말을 했는가. 네. 아니 형님 말씀하시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납득이 잘 안 돼서 그래요. 거꾸로 생각하면 없어요. 예. 거꾸로 만약에 네. 그 민주당이 그런 공격을 받았다면 저쪽에서 가령 이쪽에 뭐 MB 부인이 관봉권으로 또 뭐 옷을 100몇십 벌 샀다. 한때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이잖아요. 그 옷이 뻔합니다. 반코트 비싼 거. 그걸 사진을 일일이 애들 쫙 찍어서 붙여놓았잖아요.
이번에 문재인 그 부인 김정숙 여사? 옷 쫙 붙이는 거 애들 또 붙여놨던데 어느 옷이 더 많은지 한번 보세요. 어느 옷이 더 고급스러운 옷이고 한지. 그런데 이쯤 되면 관방군으로 옷 산 사람이 누구냐. 경기도 법인카드로 소고기 사 먹은 사람이 누구냐. 샴푸 산 사람이 누구냐. 당장 이런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런 말이 계속 주목이 되잖아요. 그러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머릿속으로 저쪽에 보수는 부패한 인간들. 보수는 쉽게 말하면 국민을 배반하고 표현이 그렇습니다. 권력자들이 국민을 배반하고 부패하고 사적인 욕망에 사로잡혔다. 그렇게만 보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정반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권자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럴 때 김문수 후보가 정식으로 공격을 해야죠. 이거는 겨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란 거 똑같은 거다. 아니 겨 묻은 개가 순백한 개를 나무랑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거죠.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큰일 났습니다. 가랑잎이 솔잎 보고 바스락거린다고 나무라는 거죠. 큰일 났습니다. 내가 진짜 이 나이가 아니. 이제 방송하면 안 되는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저나 뭐 같이 늙어가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심한 자괴감이 됩니다.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꼴이 된다 이 얘기예요. 네, 아무튼 어떻든 이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가 그 대통령 후보 토론회를 보면서 하나 느낀 것이 가령 이준석 같은 젊은 친구들이 순발력에다가 좀 더 이제 나은 지식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토론 스킬이 너무 없었다. 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타임 늦은 반응을 보이고 그나마 그 토론에서 상대방을 공격을 하는 것을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일 정도로 머뭇거리고 망설이더라.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편의 패부를 찌르면 상대편이 상처받을까 봐 망설이는 모습이에요. 아니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토론을 해봤잖아요. 이 토론 현장에 이 총 맞으면 즉각 그 사망을 해버리는 이 살벌한 이 황야의 무법자 시대 같은 이 토론 현장에서 제가 종편 없던 시절입니다. 그것까지 계산하면 한 30년을 버텨온 건데 참 이 살아남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전원책 변호사님이 그 쏜 기관단총에 맞아가지고 아직도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저기 광운 내거리에 가면은 아니요. 60 트럭으로 한 100대 분량의 사람들이 거기 쓰러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저에게 다 양보를 해주신 거고 그런데 내가 정치하는 분들하고는 처음에 잘 양보를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가만 보면 이 김문수 후보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상대방 말할 때 화가 안 나요. 화가 나면 일단 그걸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 공격을 안 하시더라고. 맞받아쳐서 공격하는 DNA가 몸속에 없으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상대편이 말을 이렇게 딱 받아가지고 그걸 다시 업어치기를 해서 상대편 정수리에다가 쏟아붓는 뭐 이런 통렬함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온 적이 없으세요, 그분은. 시작하자마자 권영국 후보가 아니 계엄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탄핵에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탄핵에 반대를 하면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이 자리에서 물러나라 이런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매우 무례한 발언이죠. 내 같으면 딱 때립니다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지금 이 경제 토론에서 그리고 얘기를 할 거예요. 나는 계엄은 찬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계엄했다고 해서 내란제 프레임 뒤집어 씌운 건 난 아직도 이해를 못한다. 나는 그 판사 8명 경멸한다. 그 소리 했어야죠. 그 소리 해도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영 못마땅하면 이 토론회 자체를 거부해야지. 토론회 4명 서 있는 토론회장에 딱 와가지고 마이크 앞에 딱 쓴 다음에 할당된 시간들 다 발언 수도 받은 다음에 나보고 나가라고 하니 이게 무슨 인간으로서 무슨 경우냐. 나는 내 같으면 자동으로 이걸 때렸을 텐데 이걸 안 때리더라고. 그냥 테이블을 그냥 엎어버려야지. 딱 때리고 한마디 해야죠. 그리고 그런 질문을 너 나와. 그런 질문을 앞으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때는 이왕 소매까지 좀 걷어 소매까지 해야 돼요. 걷고 말이죠. 그런데 김문수 후보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좀 답답하시겠다. 아니 점잖아요. 점잖고 참 그렇다고 해서 내가 대신 토론을 근데 그분의 그게 오랜 그 인생을 살아온
삶의 방식이고 대화의 방식인데 그걸 하루 이틀 사이에 바꿀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전원책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제 내일 모레 제 2차 정치 토론 하잖아요. 이건 더 뜨거운 정치 토론인데. 정치 토론이야말로 나는 내가 김문수 후보 같으면 정말 할 말이 많을 겁니다. 네. 이재명 후보를 제일 뜨거운 토론이 상대로 정치 토론인데. 왜 내란제 프레임이 문제되는가부터 네. 그리고 당신이 지금 파기환송심 판결이 난 이후로 사법부에 대해서 한 행동이 무엇이냐. 난 그부터 따지고 물을 거예요. 왜 공직선거법을 바꿔서 있는 죄를 없애버린다고 그러고 왜 진행되고 있는 재판을 5개를 모두 다 중지시키겠다 그러고 당신이 왜 군왕이 된 것처럼 벌써 행동하느냐. 당신이 쉽게 말해서 대통령이 당선되면 상권을 장악하는 문자 그대로 독재자가 되겠다는 것 아니냐. 당신 같은 사람을 포퓰리스트 전체주의자로 부른다. 당신이 히틀러가 다른 게 뭐냐. 이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